내년 증시가 좋을 거다 뭐 이런 낙관론이 거의 컨센서스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만약에 월가의 가장 큰 손 중 하나가 조용히 현금을 막 쌓으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언뜻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신호. 오늘 저희가 이 균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 표면에 떠 있는 그 장밋빛 전망 아래에서 지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지 모를 그런 잠재적 위험은 뭔지 좀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한 거대 자산운용사의 움직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요, 월가 전체의 기류 변화와 그게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뭐 단순히 위험하다 이런 경고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그 스마트머니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들의 플레이북을 한번 엿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질 게 분명한 시장에서 당신만의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회사 아폴로 자산운용부터 시작해보죠. 아, 아폴로요? 네, 운용자산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보험이랑 연금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대출 채권을 다시 구조화해서 파는, 뭐랄까, 사실상 미국 최대 비은행 대출 기관 중 하나예요. 1,000조 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듣기로는 최근 1년 동안 아폴로가 새로 일으킨 대출 규모가 미국 전체 은행의 대출 증가분 중에 3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웬만한 대형 은행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아폴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바로 대차대조표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방어적인 자세죠. 대차대조표 강화요? 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네요. 위험 자산은 줄이고요. 정확합니다. 레버리지론이나 담보부 대출 채권, CLO라고 하죠. 이런 고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CLO면 그거 아닌가요? 여러 기업 대출을 한데 묶어서 위험도에 따라 조각내서 파는 금융상품? 네, 맞아요. 2008년 위기의 주범이었던 그 주택담보대출증권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하죠. 바로 이런 자산부터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정말 뜻밖인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의 최대 수혜주라고 모두가 열광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출 자산도 줄이고 있다고요. 순자산의 20%에 달아선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겠다. 아니 이건 다들 달려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왜죠? 그게 바로 스마트머니의 관점인 거죠. AI라는 태그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가 승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묘한 관점의 변화네요. 네, 월가 전체가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아폴로가 단순히 자산 비중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위험에 대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을 보고 있다는 건가요? 대체 그게 뭐죠? 바로 사모 신용시장의 그림자입니다. 사모 신용시장이요? 네, 특히 규제 감독이 거의 미치지 않는 일부 보험 영역에서 위험이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보험사가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아주 복잡한 사모 신용 상품을 사들였어요. 네, 뭐 거기까지는 흔한 이야기 같은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자산은 위험도가 높으니까 보유하려면 그만큼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하는 자본 규제를 받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자회사로 이 위험 자산을 휙 이전해버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만요. 잠시만요.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자본 규제를 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본사 장부에서 위험 자산을 그냥 지워버리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본사 장부상으로는 위험 자산이 사라졌으니까 자본을 추가로 쌓을 필요가 없어 보이죠. 겉으로는 아주 건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규제 밖에 그림자 영역으로 숨어 들어간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 해외 자회사가 부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 책임은 결국 미국 본토의 모회사인 보험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실제로 아폴로의 CEO 마크 로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했죠. 규제가 느슨한 케이맨에 자산을 이전해둔 보험사 중 벌써 3곳이 파산하는 것을 봤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신용등급 쇼핑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신용등급 쇼핑이요. 네, 자산을 팔아야 하는 발행사가 여러 신용평가사에게 등급을 의뢰한 뒤 가장 후한 등급을 주는 곳을 골라서 딱 그 등급만 받아 공개하는 관행입니다. 2008년에도 똑같았죠. 발행사들은 무디스, S&P, 피치한테 전부 평가를 받은 다음에 가장 등급을 잘 주는 곳이랑 일했잖아요.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모신용 시장에서 수많은 투자 등급을 발행해온 에간 존스라는 신용평가사가 바로 이 문제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들이 발행한 수많은 투자 등급 채권들이 과연 진짜 투자 등급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그럼 문제의 핵심은 이거네요. 겉보기엔 모두 투자 등급이라는 딱지가 붙은 우량 채권인데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 자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사모신용 상품은 공개 시장과 달리 등급을 하나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들이 투자 등급이라는 이름만 믿고 실사도 없이 사들였을 위험이 그동안 계속 쌓여왔다는 불안감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군요.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나 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같은 월가의 거물들도 쓰레기 같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니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가 시스템 내부에 골마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공통된 위기감입니다. 그럼 이게 아폴로 하나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월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나요? 자금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까? 네, 아폴로의 행보는 월가 전체의 기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강세장 속에서 이제 주식이나 사모대출 같은 위험 자산의 알파, 그러니까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예전 같지 않다 이 말이네요.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것이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냐? 바로 금, 은, 구리, 리튬 같은 원자재와 실물 자산입니다. 원자재요? 네. 과거에는 이런 자산들이 포트폴리오의 주변부에 있는 뭐랄까 틈새 전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핵심 전력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슈프비코원의 그 유명한 헤지펀드 포인트 72 같은 거대 자본이 원자재를 핵심 투자 전략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분산 투자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데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하필 지금 실물 자산이 주목받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높은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로 인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도 여전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주식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실물 자산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 전반의 위험 재평가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금리와 유동성의 힘으로 빚을 내서 수익을 쫓았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쌓인 리스크들을 다시 가격에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저희가 시장에 곧 붕괴할 거라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내년에도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승 과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스러워지고 험난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용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좁혀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신호죠. 신용 스프레드가 좁혀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위험한 자산, 예를 들어 회사채랑 안전한 자산인 국채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추가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위험에 너무 둔감해져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리스크 관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한번 짜보죠. 가장 먼저 현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변동성이 커져서 좋은 자산들이 갑자기 싸지는 조정장이 왔을 때 그걸 살 수 있는 실탄이 있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계속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선별이 중요해집니다. 금리가 높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빚이 많고 아직 수익을 못 내는 소형 성장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 기업들 대신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퀄리티 주식입니다. 꾸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며 또 경쟁자가 쉽게 넘볼 수 없는 해자를 통해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이죠. 아, 퀄리티 주식이요? 네, 이런 기업들은 금리나 유동성 변화 같은 거시경제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채권 쪽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내려오지 않는 환경이라면 무작정 장기 국채를 사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각국 정부의 재정 확대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만기가 길수록 그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이 때문에 10년, 20년 만기 장기 국채보다는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년, 5년, 7년 만기의 중기 국채가 지금 환경에서는 더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익률만 봐도 중기 국채 ETF가 장기 국채 ETF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원자재. 포트폴리오에 조미료처럼 조금은 편입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죠. 금이나 은 혹은 4차 산업의 핵심 소재인 구리나 리튬 같은 산업금속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도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선물에 투자하기보다는 관련 기업 주식이나 ETF로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가의 기류가 맹목적인 낙관에서 신중한 경계로 넘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모 신용시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었고 또 이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재조정하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AI 혁명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찾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음해의 진짜 이야기는 이 강력한 AI 기술 때문에 조용히 비즈니스 모델이 낡아가고 있는 숨겨진 패자를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폴로가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AI발 리스크가 다른 산업 분야에는 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